이렇게 최근 들어서 커진 증시 변동성과 또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ELS 사태의 공포 등이 맞물리면서 대체 투자처를 찾으려는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 중 하나가 ELB라는 상품인데요. 이게 어떤 상품이고 또 최근의 투자 패턴이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윤하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네, 일단 올해 ELB 발행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네,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 이후 ELS보다는 ELB 발행이 느는 추세인데요. 올 들어 최근까지 ELB 발행액은 23조 2,574억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20조 783억 원보다 16% 가까이 늘어난 수준인데요. 올해 ELS 발행액이 18조 2,432억 원임을 감안하면 5조 원 넘게 웃도는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ELS 발행액을 앞지르게 됐습니다. ELB는 주가지수나 개별 종목 주가를 기준으로 수익 조건을 정한 파생 상품인데요. 연 5에서 8%대를 목표로 하는 ELS와 비교했을 때 연 2에서 4%대 제시하는 만큼 수익률은 낮지만 원금이 보장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증권사별로 봤을 때 올해 ELB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곳은 어디입니까? 네, 한국투자증권이 5조 685억 원가량 발행해 1위에 올랐습니다. 올해 전체 발행된 ELB의 20%가량을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대신증권이 하반기 들어 발행액을 늘리며 3조 4,058억 원으로 2위를 기록했고요. 이어 삼성증권, 하나증권, 교보증권, 신한투자증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기초자산 성과에 따라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채권형 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큰 만큼 연말에도 공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를 한 달 앞두고 키움증권을 비롯해 현대차증권, SK증권 등 증권사들이 잇따라 공모에 나섰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쿠팡 정보 유출 관련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간 쿠팡이 국내 유통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던 만큼 대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쿠팡에 물건 하나 올려놓지 않는 상인들을 찾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특히나 쿠팡 외에는 마땅한 판로가 없는 소상공인들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이미 타격이 시작되고 있다는 그 상황을 김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A씨. 매출 대부분을 쿠팡에서 내는데 이번 사태의 영향으로 주문이 줄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쿠팡에서만 주로 상품을 판매하니까 수익이 지금 거의 없는 편이죠. 많이 힘들어요. 언제 잔잔해질까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아서 걱정되네요.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주문이 30% 줄었다와 조회수가 급감했다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쿠팡에 입점한 소상공인은 30여만 명, 이들이 쿠팡을 통해 내는 매출은 지난해에만 1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매출 대부분을 쿠팡에 의존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적지 않다 보니 이번 사태로 소비자들의 탈쿠팡이 가속화될 경우 단순한 매출 감소를 넘어 생존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생태계가 엮여 있기 때문에 쿠팡이라는 플랫폼의 영향을 받으면 거기에서 물건을 파는 소상공인들 그리고 배달 기사님들 다 영향을 받게 돼서 전체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쿠팡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쿠팡과 함께 성장한 지역 농가를 비롯해 배송기사 등 전국 물류 인프라의 수만 개 일자리 등에도 악영향을 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국내에 온라인 쇼핑몰이 쿠팡만 있느냐 하면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를 틈타 쿠팡의 추격자들이 본격적인 고객 모집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태 이후 쿠팡을 쓰는 일간 이용자가 실제로 하락세 전환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일단 쿠팡의 경쟁자들 지금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네, 네이버는 지난 1일부터 가전, 패션 등을 최대 89% 싸게 파는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쿠팡의 로켓 배송에 대응해 올해 초 도입한 도착 보장 서비스를 N배송으로 다시 개편하고 1시간 이내 배달하는 퀵커머스 지금 배달 등 배송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손잡은 신선식품 강자 컬리도 신규 가입자에 최대 15,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쓱닷컴은 이마트와 함께 겨울제철 방어회 등의 신선식품을 최대 50% 할인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쿠팡을 쓰는 이용자들도 하락세로 전환했다면서요. 네, IJ웍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유출 사태 이후인 지난 2일 기준 쿠팡의 일간 활성 이용자 수는 1,780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유출 사실을 발표한 지난달 29일 이후 무려 170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급증하며 1일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보다 18만 명 이상 급감한 수치입니다. 이를 두고 소비자들의 탈쿠팡 러시가 현실화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유출 사태 이후 로그인과 회원 탈퇴 방법 확인 등 점검 차원에서 쿠팡에 접속하느라 소비자들이 일시적으로 늘었다가 일부가 이탈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이번 쿠팡 사태와 비슷한 패턴으로 첫 정보 유출 신고 이후 조사를 거치며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넷마블입니다. 급기야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된 상태인데 그 심각성만큼 제재 수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사실 요즘은 어딜 가입할 때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일이 거의 없는데 참 드문 유출이 터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4년 8월 이후 민간기업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법적으로 제한됐습니다. 금융거래나 통신서비스 가입 등 주민번호 처리 수집이 허용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수집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주민번호는 고유 식별정보로 취급돼 암호화, 접근 통제 등의 법적 의무까지 있는데요. 이에 따라 최근 10여 년간 게임업계에서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고는 없었습니다. 이번 넷마블의 주민번호 유출은 극히 드문 사례라는 지적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넷마블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들어온 이후 27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라면서 고유 식별 정보 유출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보인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대상과 처리 저장 방식, 암호화 여부 등 전반에 걸쳐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극히 드물고 극히 심각한 상황이 터진 만큼 넷마블에 대한 제재 규모도 관심입니다. 넷마블에 따르면 2003년에서 2004년 사이 고객센터 상담 고객의 주민번호 300여 건과 2003년에서 2006년 온라인 입사 지원자의 주민번호가 유출됐습니다. 2014년 이전이기 때문에 주민번호 수집 자체는 법적 문제가 없지만 20여 년간 저장하고 있었던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의 파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 접근 통제 등이 의무인 주민번호가 유출됐다는 점에서 안전조치 미비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보인은 과징금 등을 정하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기업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넷마블의 경우 수백억 원의 과징금도 가능하나 이는 산술적 최대치인데요. 앞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넥슨은 2011년 7억 원대의 과징금을, 2023년 카카오는 151억 원의 과징금을 물었습니다. 양사 모두 유출된 정보에 주민번호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동산 청약, 특히 특별 공급에 들어갈 때에는 해당 지역의 거주 기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군 복무 때문에 잠시 주소지를 옮겼다 돌아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규정을 따져봤더니 장기 복무 군인은 혜택을 주고 공중보건의 등 의무 복무자는 혜택을 못 받게 돼 있다고 합니다. 같은 국방의 의무를 줬는데 누군 되고 누군 안 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일단 현재 정확한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병역 의무자에게는 복무지로 주소지를 이전해야 하는 행정 절차가 강제됩니다. 병역법 제69조에 따라 병역 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하면 14일 이내 전입 신고를 해야 하고 사실상 주소지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청약 시스템은 이러한 이동 사유를 구분하지 않고 주소 변동 기록만을 기준으로 거주 기간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 의무 수행으로 이동한 경우라도 청약에서는 거주 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처리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병역 행정과 청약 행정이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제도 간 충돌이 생기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장기 군인은 혜택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장기 복무 군인 등 일부 군 복무자에게만 복무 기간을 실질적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소지가 부대나 기숙사로 되어 있어도 거주 기간이 끊기지 않고 특별 공급 자격도 유지됩니다. 반면 공중보건의와 전문용구요원 등 보충역은 동일하게 국가 의무를 수행함에도 이 범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특정 복무 형태만 보호하고 다른 복무자는 제도적 보호 없이 청약 불이익을 그대로 감수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병역 의무자 전체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거나 청약 시스템이 주소 이동 사유를 반영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이런 가운데 건설 경기 부지는 현재 진행형으로 곳곳에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밀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사를 제때 끝내주겠다고 일종의 보증을 섰던 신탁사들의 순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네, 이번에 금융지주 계열 신탁사에 또 소송이 제기됐죠. 네, 그렇습니다. DB캐피털과 NI 프로퍼티는 지난달 11일 KB 부동산 신탁에게 약 51억 8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인천 남동구 주상복합시설의 개발 사업과 관련해 KB 부동산 신탁이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출 원리금과 연체이자를 배상하라며 손배소를 청구한 건데요. 책임준공형 관리신탁이란 건설사가 약속한 기한 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면 보증을 선 신탁사가 금융비용 등 모든 책임을 떠안는 구조입니다. KB부동산 신탁은 지난 4월에도 인천 소재 주상복합시설 개발과 관련해 S1 비전 제일차와 헤로나 등에게 11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당한 바 있습니다. KB부동산 신탁이 책임준공형과 관련해 피소된 소송 가액은 약 1,200억 원으로 소송 리스크가 누적되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지난 3분기 말 기준 KB부동산 신탁은 292억 3,900만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네, 요즘에 계속 소송 소식이 들리는데 실적이라고 멀쩡할 수는 없겠죠. 어떻습니까? 네,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부동산 신탁사 14곳 중 7곳이 순손실을 내며 3분기 합산 순손실은 58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신평은 책준형 개발신탁사업장과 차입형 사업장의 대손 인식이 지속되면서 수익성이 약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는데요. 책준형 신탁사업은 호황기에는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공격적 수주가 이뤄졌지만 침체기에 들며 손실이 한꺼번에 터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토지신탁 보수 감소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3분기 토지신탁 보수는 1,24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 감소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산업계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인공지능 열풍과 관련해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가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일반 회사는 금융회사를 계열사로 둘 수 없다는 이른바 금산분리 원칙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까지 거론됩니다. 그런데 이게 SK의 특혜라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일단 정부가 정확하게 어떤 방안을 검토 대상에 올리고 있는 겁니까? 네, 첨단 산업을 하는 일반 지주사가 이 증손회사를 통해 외부 자금을 끌어들이고 이 금융 리스트사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해야 되는 부담을 낮춰주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지주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지분을 100% 전량 보유해야 되는데 이를 5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첨단 산업을 하는 지주사가 증손회사를 세우는데 회사 자금을 50%만 들이는 식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동시에 지주사가 아래 금융리스트사도 거느리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금산분리 규제가 허물어지게 되는 건데 정부가 공정거래법이 아니라 첨단 전략산업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방안이 SK그룹의 특혜라는 말은 왜 나오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을 하면서 증손회사에 대한 지분 규제 완화로 혜택을 보는 곳이 SK그룹 외에는 거의 없기 때문인데요. 규제 완화 방안이 시행이 되면 SK그룹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가 50% 지분만으로 여러 증손회사를 또 그중에는 금융리스트사도 둘 수 있게 됩니다. 증손회사를 거느리는 데 필요한 나머지 50% 지분은 국민성장펀드 같은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범 LG그룹 사장단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에 총 출동했습니다.
MS와 글로벌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어떤 협력을 끌어낼지 주목됩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LG그룹 주요 사장단이 미국으로 갔다던데 어떤 상황입니까? 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LG그룹 사장단이 현지 시간 1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애틀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본사 레드몬드 캠퍼스에서 LG그룹의 차세대 데이터 센터 기술을 전시하고 소개하는 AI 데이터 센터 테크쇼를 열었습니다. LG 계열사와 LS 계열사 주요 사장단이 총 출동했는데요. 류재철 LG전자 사장, 김동명 LG 에너지솔루션 사장, 홍범식 LG 유플러스 사장 등을 포함해 최고 기술 책임자와 현지 법인장 등 10명 안팎의 경영진이 함께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사티아 나델라 MS CEO도 참석했습니다. 네, LG에다 LS그룹까지 원팀으로 총출동한 점이 특히나 눈에 띄는데 AI와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 협력을 위한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LG그룹은 이 자리에서 AI 데이터 센터 냉각 솔루션을 소개하는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에너지 전환 장치 ESS 솔루션과 데이터 센터 설계, 운영 관련한 기술도 소개했습니다. 이번 회동으로 LG그룹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관련 기술을 공급한다든지 협력을 맺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는 추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AI 데이터 센터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큰 손으로 불리고 있고 LG그룹은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미래 먹거리로 삼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계약으로 LG의 기술력이 증명될 경우 미국 빅테크 등 다른 고객군을 넓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BD 윤지혜입니다. 동원그룹이 국내 최대 해운사 HMM 인수에 다시 도전합니다. 이른바 참치 신화를 뛰어넘어 글로벌 종합 물류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인데요. 다만 최근 2년 사이 HMM의 몸값이 4조 원 높아진 만큼 인수 비용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네, 동원그룹이 이미 HMM 인수를 위해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면서요? 네, 동원그룹은 HMM에 관심을 갖고 스터디 차원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매각 여부와 시점, 규모 등이 모두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관련해 구체적인 검토는 아직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HMM이 아직 공식적으로 시장에 매물로 나온 게 아닌 만큼 매각 재개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인수 검토는 동원그룹 창업주인 김재철 명예회장이 최근 그룹 경영진들에게 HMM 인수 재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을 직접 지시한 데 따른 걸로 전해집니다. 동원그룹이 HMM을 품는다면 기존 수산식품 사업과 물류 항만까지 더해 육해공을 아우르는 물류 밸류체인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1차 인수전과 비교하면 HMM의 몸값이 크게 뛰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HMM 몸값은 2년 전보다 더 올라 최대 10조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023년 1차 매각 당시 동원이 6조 2천억 원, 하림이 6조 4천억 원을 써내며 하림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지만 이후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이후 HMM은 주가 상승과 영구채 전환에 따른 채권단 지분 확대 등으로 현재 몸값이 8조 원에서 최대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동원의 공정자산은 8조 9천억 원, 재계 57위 수준이지만 항만과 냉동물류 등 알짜 자산들을 보유해 인수 자금력에 큰 문제는 없을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글로벌 투자자 손정의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을 만났습니다. AI와 반도체 그리고 초대형 데이터 센터로 이어지는 차세대 산업동맹이 논의될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네, 이 대통령이 손 회장을 만났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손 회장과 AI와 반도체 분야 협력, 인프라 투자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배석했습니다. 손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는 오픈AI와 오라클 등과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이 대통령이 최근 아랍에미리트의 국빈 방문에 UAE 스타게이트를 공동 추진하기로 한 만큼 손 회장과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기업의 스타게이트 참여 등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안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라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CEO들을 만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취임 후 샘 올트먼 오픈AI CEO, 젠슨항 엔비디아 CEO와도 만나는 등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젠슨항 대표를 만났을 때는 국내에 26만 장 규모의 GPU를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글로벌 네트워크와 자본력을 갖춘 손 회장과 협력할 경우 AI 생태계 구축에 실질적 추진력이 가동될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누적 흑자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추석을 낀 장기 연휴에 수출이 감소하면서 10월 한 달간의 경상수지 흑자 폭은 1년 전보다 감소했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일단 10월 기준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10월 경상수지는 68억 1천만 달러, 우리 돈 10조 원대 흑자로 30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흑자 규모는 1년 전보다 25억 9천만 달러 줄었는데요. 10월 초 추석을 낀 황금 연휴가 7일간 이어지며 조업 일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올 들어 10월까지 누적으로 따져보면 895억 8천만 달러 흑자로 1년 전보다 약 17% 늘어 같은 기간 기준 사상 최대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앞서 올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사상 최대인 1,150억 달러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자, 항목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반도체가 수출을 이끌었죠. 네, 그렇습니다. 10월 상품 수지는 우선 78억 2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액이 1년 전보다 4.7% 줄었는데 관세 영향으로 자동차 등 대부분 품목이 뒷걸음질 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수출은 25% 넘게 증가하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관세 영향으로 미국 수출 감소폭이 16%에 달해 가장 컸고 일본, 중국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남아 수출은 오히려 11%대 늘어 호조를 보였습니다. 수입액의 경우 1년 전보다 5% 줄었습니다. 가스, 석탄, 석유 제품 등 원자재 감소폭이 컸는데요.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은 소비재 수입액이 10%가량 늘었고 특히 금 수입은 800% 넘게 폭증했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37억 5천만 달러 적자로 1년 전보다 적자폭이 2배가량 커졌는데 앞서 말씀드린 연휴 기간에 해외 여행객이 늘면서 여행 수지 적자가 13억 6천만 달러로 9억 달러 정도 증가했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